민주정이 세워졌다가 다시 또 반혁명이 일어나서 황제가 등장했다. 이 엎치락 뒤치락 하는 그 19세기에 살았던 들라크루아가 이 혼란한 상황 속에서 인간이 자기를 지켜간다는 게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그렸던 그림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들라크루아가 체험했던 19세기겠죠? 이 여인의 모습. 저 하늘과 이 땅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까? 인간이란 뭐지? 이런 걸 고민하는 모습이 낭만주의적인 그림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계보를 읽긴 한데요. 좀 더 잔인하게 혁명을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실제로 혁명에 약간 발을 담갔던, 들라크루아는 전혀 참가하지 않았는데 담갔던 사람입니다. 말조차 죽어 있어요. 말조차 죽어가죠. 네, 말은 죽어가고 사람들은 다 죽었고 한편으로는 여전히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 신의 모습이 조금 다르죠. 좀 이렇게 신의 이미지가 굉장히 좀 더 파워풀하죠. 그리고 그 옆에서 신에게 기대어서도 죽고 한편으로는 막 죽은 사람들이 실려나가는 이런 이 혼란한 상황 속에서 저기에 죽음의 그림자, 죽음의 신이 오고 까마귀가 날고 이런 상황으로 혁명을 표현합니다. 아름다운 혁명, 앞에서 봤던 프랑스 개선문에 새겨진 국가가 만들어놓은 이미지에는 이런 사람이 없죠. 혁명은 피로 이루어졌다는 이미지가 개선문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자기의 역사를 이렇게 피로써 신화적인 이미지를 빌지만 감출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전 이 그림 되게 뭐랄까 느낌이 좀 특별한데요. 다 무너졌죠. 죽은 사람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도시 자체가 막 무너져 내리고 저기 개선문이 보여요. 황제가 세웠던 개선문이겠죠? 그것으로 향해 나가는 길 다 부시고 저걸 무너뜨리러 가는 그런 길들, 그 길만을 그린 역사가죠. 사람이 사라진 역사가. 네, 이것도 하나의 역사이고, 그리고 이런 그림. 정말 피가 강처럼 흘렀다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표현한 거죠. 최근에 개봉했던 레미제라블. 뭔가 아름답잖아요. 근데 실제로 혁명을 경험한 사람은 아름답지 않았어요. 얼마나 처참했을까. 이것들을 또 한편으로 기록했던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아름다운 것으로 환원해버릴 수 없는 그냥 거대한 역사적 흐름 속에 있었다. 우리는 그런 역사적인 거대한 이런 소명 속에서 그렇게 참여했고 위대한 무엇을 이루었다 라고 한마디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역사들을 받고 그런 것들을 기록한 화가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죠. 미화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싶은. 그리고 이거는 도미에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요. 파나죠. 근데 도미에는 되게 웃긴 풍자화를 많이 그렸는데요. 15년인데 이 프랑스 혁명 이후에 다시 황제가 등장하잖아요. 나폴레옹 있고 다시 쫓겨나고 또 등장해갖고 나폴레옹 조카가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이 같이 했던 게 뭐냐면 파리에 아까 이런 전투가 일어나려면 이런 골목길 같은 데서 왜 바리케이트 쌓고 막아가지고 막 공격하고 그랬잖아요. 바리케이트 못 쌓게 좁은 골목들을 다 밀고 이제 거대한 대로를 뚫습니다. 파리 개선문 중심으로 쫙쫙쫙쫙 대로가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오스만 백작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같이 그 황제가 했던 도시 정책인데요. 파리 이명박이라고 할 수 있죠. 다 밀고 이제 옛날 거 낡은 거 다 항상 이제 그렇게 만든 건데 이제 그 역사적인 장면 그리고 그래서 막 파리에 마차가 다니고 막 굉장히 파리 안에서의 속도도 막 높아지고 모던 도시가 됐는데 그 도시가 만들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몰아닥치는 이제 철거하는 사람들이 몰아닥쳐서 안 나가는 사람들 다 죽이고. 보시면 이게 아버지고 이게 엄마고 할머니고 여기 깔린 아기가 있죠. 머리에서 피 흘리는 아이. 네. 이런 것 안에서 우리 도시가 세워졌다는 거. 그러니까 역사를 기록할 때 오스망이 만들어놓은 파리 대로를 그리느냐 아니면 그 이면에 이걸 그리느냐. 이게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니까 파리가 화려한 모던 도시가 됐다는 것도 역사적 팩트고 그 화려한 모던 도시가 생기기까지 이면에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도 팩트죠. 그쵸? 그리고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민주정이 등장했다는 것도 팩트고 그 대혁명이 역사적 흐름인 것 같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정말 잔악했던 정말 도시 하나를 피바다로 만들었던 그런 잔인한 어떤 사건이었음을 기억하는 것도 또 역사가들의 몫이겠죠. 화가들은 그 양면 중에 어떤 걸 그릴 것인가
우리는 어떤 것을 우리의 역사로 삼을 것인가. 그래서 진실은 절대 하나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싶은가, 무엇을 그릴까. 그래서 미술은 굉장히 이야기하고 다르게 책을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무슨 일도 있었고 무슨 일도 있었고. 한데 그림은 한 장면밖에 채택할 수 없어요. 프랑스 혁명에 대한 한 장면을 골라라. 그럴 때 작가가 어떤 장면을 채택하는가. 예, 이게 되게 중요한 거겠죠. 신문에서도 정치가가 어떤 사진을 이렇게 실릴 때, 정치가의 사진 실릴 때 어떤 컷을 실을 것인가. 이 메시지랑 같이 담기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화가들은 역사적인 이야기하고 상관없이 그림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이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건데요. 시청의 이제 양쪽 벽에다가 한쪽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한쪽은 미켈란젤로의 그림에게 그림을 의뢰했었어요. 피렌체가. 근데 거기에다가 전투 장면을 그리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렇게 그렸어요. 이 사람에게 뭐 역사적인 사건 이런 거 안 중요하고 굉장히 역동하는 힘, 이걸 표현하고 싶었어요. 역사적인 이야기는 그냥 도구였죠. 이에 비해서 미켈란젤로가 정말 웃겨요. 이걸 그렸어요. 이게 카시나 전투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저쪽에서 적이 쳐들어온다 나팔이 울리자 목욕하던 군인들이 갑자기 물속에서 나와서 옷을 챙겨 입고 나가는 전투 장면이에요. 이 카시나 전투가 되게 중요한데 보통 깃발 들고 싸우는 그림을 시청에다 그려야 되잖아요. 근데 목욕하다 나오는 남자를 그린 거예요.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이 신체를 표현하고 싶었던 화가의 욕망이죠. 그래서 역사화는 역사 이전에 어떤 회화적 실험들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들은 어떤 역사적인 이야기다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카시나 전투가 어떻게 벌어졌고 그게 어떤 역사적 사건인지 우리는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가 없어요. 다만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사람이 인체를 어떻게 표현했고 미켈란젤로가 표현한 이 인체를 통해서 이 그림을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인간의 신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간접적으로 엿볼 수가 있을 뿐이죠. 그리고 이거는 또 전투 장면이죠. 근데 이게 전쟁 역사라고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만화같이 표현됐잖아요. 만화의 한 컷을 실제로 따다가 거대하게 확대해서 그린 거예요. 네. 근데 원래 이미지는 그 만화의 이미지인데 이거에서 이제 말주머니가 몇 개 더 있었나 봐요. 여기 죽어가는 사람들도 말주머니가 다 있었는데 말주머니 2개 정도 생략하고 칼라 좀 입히고 해서 거대하게 유화로 그렸어요. 원래 손으로 유화를 그리면 이제 인간의 손자국이 좀 묻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 화가는 철저하게 손의 흔적을 지우고 프린트한 것처럼,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신문에 보면 왜 망점이라는 거 아세요? 이렇게 파나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띵띵띵띵 점 같은 거 찍혀가지고 그렇게 망점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림을. 그래서 마치 자기가 손으로 그리지 않은 것처럼.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회화적 실험을 그냥 어떤 전쟁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미지를 빌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화라고 할 때 스토리를 담고 있지만 스토리보다 어떤 표현 양식 자체가 중요시되는 그림들도 있습니다. 자, 이걸 지나서 그러면 역사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기억되는가? 폴베르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은 진실을 발견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역사를 만들어내듯이 진실을 만든다. 그리고 만들어진 역사와 진실은 우리에게 유용한 빛가품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는 역사 중에 어떤 장면을 가지고 오는데 그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첫 번째 시작했던 그 다윗 보시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떤 식으로 조명하면서 우리가 그 사건을 통해서 가지고 오는 진실이 무엇인가, 작은 힘으로 큰 힘을 정복했다는 것인가, 아니면 그 안에서 신의 힘을 확인하는 것인가, 인간의 힘을 확인하는 것인가. 피렌체는 다윗을 통해서 자기 도시의 힘을 확인했고 고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통해서 신의 힘을 확인했겠죠. 그렇죠? 그렇게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드러내고자 하는 진실이 뭘까? 역사를 본다는 건 사건을 본다는 것과 더불어 그 사건 안에서 어떤 진실을 캐낼 것인가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진실은 폴베르에 의하면 만들어질 거죠. 프랑스 혁명도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 우리가 프랑스 혁명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나라에 있었던 어떤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들을 어떻게 역사화할 것인가? 역사는 언제나 역사화를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근데 우리가 어떤 것을 역사화하는 순간 폴베르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는 우리에게 빛을 갚는다. 우리가 그걸 드러나게 해주는 순간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리액션을 해주게 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걸 역사화할 것인가?
화가들 중에 고야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1808년 5월 3일. 프랑스가 이제 스페인을 이제 침공한 거죠. 나폴레옹 군대가. 나폴레옹이 프랑스를 비롯해서 유럽에 끼친 영향이 굉장히 막대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국가라고 하는 개념들이 막 생겨났고 그 국가를 넘어서 뭔가를 침공했고 국가 간의 전투, 그러니까 단순하게 영주 간의 전투나 황제와 교황의 전투 이런 게 아니라 이 국가와 국가 간의 전투들을 이제 처음 했던 게 이제 나폴레옹 군대와 이런 다른 국가들 간의 전쟁이었는데 스페인을 침공했을 때 나폴레옹이 굉장히 영웅적인 사람인 줄 알았는데 니네는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 나폴레옹 군대가 스페인에 와서 한 짓을 봐라 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은 고야가 죽을 때까지 아마 공개를 안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뒤에 어둠 속에 교회가 있어요. 신은 뭘 하고 있는 거죠? 나폴레옹 군대가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데 이 사람은 죽었고 이 사람은 죽을 거고 저기서는 죽으러 오죠. 시간적으로 보면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시간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계속 죽어가는데 시간이 없이 얼굴을 가린 채 쏘아대는 이 군인. 이거는 도대체 누구냐는 거죠. 얼굴을 가린 채 오는. 그 앞에서 여기 이제 반 무릎 꿇고 있는 이 사람, 결코 다리가 짧은 게 아니에요. 반 무릎 꿇고 있는 이 사람은 예수의 형상을 하고 있죠. 십자가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죽어가는 한 명의 시민을 예수의 이미지로 가장 밝게 표현하는 이거. 이것도 이제 나름 고야가 의도한 바가 있겠죠. 왜 인간은 이런 식으로 죽어야 하는가? 저 뒤에 신은 무엇을 하는가? 이런 어떤 역사적인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한 건데요. 고야가 보기에 고야가 이렇게 밤새도록 총성을 들었다. 시민을 죽이는. 밤새도록 사람 죽이는 총성을 듣고 나서 그린 그림이죠. 프랑스 그러니까 스페인 이때부터 계속 내전과 뭐 계속 전쟁의 연속이었죠. 뭐 황제는 좀 이상했고 이런 상황에서 고야는 황실의 궁정화가였어요. 스페인 황실의 궁정화가였는데 저는 이 그림을 보고서는 고야가 궁정화가였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됐는데 궁정에서 막 황제를 위한 그림을 멈춰 그렸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한편으로 남에게 보여주지 않는 이런 그림을 그린 거죠. 아파의 이런 어둠 속에서 약간 종교적인 이미지가 담겨져 있는 역사적 장면이 있다면 역사의 장면이기도 하고 인간의 삶에 대한 어떤 종교적 통찰이기도 한 이런 그림이 있다면 이거는 마네가 그린 그림이에요. 옛날에 무슨 이별 장면에서 언제나 비가 오지 뭐 근데 한낮에 이별해봤니 그게 더 힘들다 뭐 이런 노래가 있었는데 아시나요? 어쨌든 그런 노래가 있었는데 우는 거 다 보이고 막 이러면 이게 벌건 대낮에 이별하면 정말 그게 더 힘들다 뭐 이런 가사가 있었는데 벌건 대낮에 벌어진 학살이죠. 네. 벌건 대낮에 벌어진 학살인데 이거는 어떤 장면이었냐면 이 사람이 그 남미에 이제 보내진 황제였어요. 황제 막시밀리앙이라고 해서 프랑스 사람들이 남미에 이제 자기네들도 식민지를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프랑스 황제가 자기 조카인가 뭐 하여간 자기 친척 중에 한 명을 가서 허수아비 황제를 세워놓고 거기 가서 다스려봐 이런 거죠. 근데 실질적인 투자를 안 한 거예요. 투자를 안 하고 이제 이렇게 위상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도 식민지 있다 이렇게 보낸 거죠. 근데 거기에 누가 침공을 했냐면 스페인 군대가 침공을 해가지고 스페인 군대가 가서 저기 다른 나라의 허수아비 황제를 죽이는 처형 장면입니다. 근데 마네가 그걸 벌건 대낮에 그리면서 사진처럼 표현을 했어요. 딱 총성이 딱 했는데 이제 총알이 가고 있는 중인 것 같죠. 아직 안 쓰러진 거 보니까. 그리고 저 화난데 이분은 얼굴이 있는데 이분들은 얼굴이 없죠. 역시. 근데 이상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죠. 남들 쏘고 있을 때 뭐 하는 거냐는 거죠. 역사에는 우리는 모두 역사가 한쪽으로 어떤 사건을 굉장히 진지하게 뭔가에 막 몰입하는 것 같은데 어느 한 구석에서는 꼭 이런 사람이 있고 근데 이 그림의 가장 놀라운 트릭은 이 사람들의 군복이 프랑스 군복이라는 거예요. 스페인 군복 구할 수도 있었거든요. 마네가 근데 고증할 수 있었을 텐데 자기네 나라 군복을 입혔어요. 왜냐? 괜히 보내서 우리나라가 군대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 군대가 어느 나라에 파병을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파병 몇 번 했잖아요. 가서 군인들이 죽었어요.
그때 그 군인들이 적군에 의해서 죽은 건지 아니면 누가 억지로 보내서 죽인 건지 이걸 판단 어떻게 하냐는 거죠. 마네가 보기에 이 황제는 우리 황제들, 우리 군대에 의해서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평가를 내리는 거죠. 이 그림은 이렇게 벌건 대낮에 그림자도 막 아주 작죠. 벌건 대낮에 벌어지는 자기 군대에 의한 자기네 황제 살인 이것들을 좀 이렇게 풍자하듯이 그려진 그림이라고 할 수 있죠. 굉장히 화려하게, 그러니까 환하게. 그러니까 비장한 거 느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앞에 고야의 그림 굉장히 비장하잖아요. 예. 자기네 시대 역사를 이렇게 벌건 대낮에 한번 명확히 봐봐. 니네가 이 사건을 명확하게 밝은 대낮에 봐봐. 아무런 황제나 이런 정치적인 그림자나 이런 아우라나 음악, 배경음악 다 빼고 그냥 환한 대낮에 사건을 한번 보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보일걸? 이라고 아마 마네는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화들이 이렇게도 표현이 되죠. 아주 유명한 게르니카, 피카소가 그린 독일군에 의한 게르니카 도시 침공을 그린 건데요. 소가 스페인 상징이죠. 그 다음에 막 여기서 연기 나오고 엄마가 죽은 아이, 축 늘어져 있는 죽은 아이가 있고 노동자 같아요. 손이 아주 갈기갈기 이렇게 주름진 이 노동자의 손을 가진 사람이 밑에 쓰러져 있고 끝까지 싸우는지 손 한쪽에는 아직까지 칼을 쥐고 있습니다. 칼은 부러졌고요. 말이 있는데 말의 혀가 거의 바늘 같죠. 칼 같죠. 뭐 송곳 같은 이렇게 했고 위에 전등이 흔들리고 이 사람은 인간인지 신인지 이 어두운 전쟁 상황을 밝히려고 오고 이 사람은 질질질질 자기 발을 끌고 오는데 자기 발 뒤에도 막 다 해진 뭔가를 찾아가는데 거긴 다 죽어있고 여기서 이제 한 여인이 막 이렇게 울부짖는데 저 뒤에 집은 불타고 있고 게르니카 도시가 왜 이렇게 침묵됐냐 전쟁 상황을 이제 피카소가 그린 작품이죠. 자, 전쟁은 이런 식으로 기억되기도 합니다. 어떤 학살의 장면으로 미화할 수 없는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 황제에 의해서 그려진 전쟁 장면하고 굉장히 다르죠. 로마 거기에는 어디에도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무엇을 주목하고 싶은가, 우린 전쟁에서 뭘 보고 싶은가도 되게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갖고 온 그림들은 고야의 그림입니다. 고야 당시에 스페인이 굉장히 어두웠어요. 정말로 이렇게 어두웠는데 정말 전쟁도 많고 내전도 심하고 뭐 프랑스의 침공도 있고 막 이랬는데 그 안에서 서로 죽고 죽이는 누가 군인이고 누가 아군인지 모르게 막 이렇게 서로 죽이는 이런 장면? 도끼를 들고 있는 게 되게 또 그렇죠. 이 군인이 아니라는 거죠. 칼을 든 사람과 도끼를 든 사람들과의 싸움. 고야는 이렇게 어두운 이 전쟁 장면의 것들을 막 이렇게 꿈 같은 그림자 속에서 막 이렇게 막 꿈꾸는 듯한 영상에서 이런 잔혹한 장면들을 많이 판화로 남겼습니다. 자기가 기록하고 싶은 거죠. 저는 이 그림이 좀 쇼킹한데요. 고야의 사투르누스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사투르누스는 아시다시피 제우스의 아버지고 아들이 나오면 족족 잡아먹었다고 하죠. 미래를 보고 싶지 않은 아주 그냥 멈춰진 이대로 가만히 있고 싶은 그런 이미지가 사투르누스인데요. 그래서 미래를 계속 잡아먹고 있죠. 미래 앞으로 올 것을 계속 잡아먹는데 고야가 이걸 말년에 자기 집에다 그려놨어요. 보통 사람 아니죠. 예, 이렇게 어두운 방이라고 이렇게 검은 방? 그래서 이런 식의 아주 그냥 기괴한 그 괴물 형상들의 그림을 방안 가득히 굉장히 거대하게 그려놨습니다. 노년의 고야가. 그러니까 한때 황실의 화가였고 뭐 귀족 부인과 연애도 했고 뭐 애를 14인가 낳나 뭐 해요. 거의 황소와 같은 사나이였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랬던 고야가 자기네 역사를 봤어요. 자기가 모시던 황제 가족이 다 뭐 쫓겨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부침 속에서 민족들이 다 그런 식으로 죽어나가는 걸 보고 그 안에서 자기는 끝까지 화가로 살았는데 역사적인 사건에 막 발언을 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 안에서 자기가 어떻게 역사를 기록할 것인가. 저는 고야가 본 역사는 이거 같아요. 뭐가 나오든 다 잡아먹는 끔찍한 시간? 네. 고야는 근데 중요한 건 이걸 방에다 그려놨다는 거죠. 계속 이런 장면을 목도한 채 인간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게 또 전쟁이나 끔찍한 인간의 역사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이기도 하죠. 야, 인간은 별로 샤방하지 않은 존재인데 어떻게 이런 그림을 매일 마주하면서 우리가 살 것인가. 네. 그것도 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야에게서 이런 나중의 그림들은
역사인지 아닌지 말하기가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이게 고야가 체험했던 자신의 역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갖고 왔을 뿐인데요. 락강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지잭이라고 하는 사람을 분석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락강이 생각하기에 궁극적인 윤리적 과제는 뭐냐면 진정한 깨어남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지 수면으로부터 잠자다가 깨어나는 그런 각성이 아니라 깨어있을 때보다 훨씬 더 우리를 지배하는 환상의 주문에서 깨어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난 채 잠자고 있다는, 꿈꾸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들, 이 사실들은 다 어느 정도 다 취사 선택되고 이미지화된 사실들인 거죠. 우리는 항상 이렇게 어떤 이미지들 속에서, 어떤 역사적인 꾸며진 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꿈들 중에 어떤 꿈으로부터 깨어나고 또 다시 그 깨어난 삶을 붙들고 또 살 것인가, 이런 게 저희에게 되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역사가 뭐가 진실이냐 가릴 수 없어요. 가릴 수 없는데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진실을 마주할 수 있느냐, 우리는 도대체 어떤 진실을 마주할 만큼 강한가. 사실 샤방한 역사만 보고 수도 있어요. 프랑스 역사에서 그 샤방한 우리 그래 평등 박애 막 이런 것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밖에 볼 수 없는 우리도 있고, 그 뒤에 있는 처참함까지를 다 견디면서 바라볼 수 있는 우리도 있는 거죠. 얼마나 더 강한 사람이 되어야지 얼마나 더 많은 역사적인 진실들을 만들고 그걸 대면할 수 있을까도 또 결정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역사적인 이미지들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언제든지 그 과거의 이미지들이 현재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 같아요. 보시면 히틀러의 포즈, 아까 여러 번 보셨죠? 처음엔 아폴론 신에게 있었고 그 다음에 로마 황제에게 있었습니다. 히틀러가 괜히 경리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 제스처 자체가 굉장히 어떤 인간이 쫙 뻗어나가는 이미지가 있지만, 이런 포즈들은 다 로마적인 이미지라고 섞여서 다가오게 되고요. 괜히 뒤에 독수리가 있는 게 아니죠. 제우스의 이미지이기도 하지만 로마 황제의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아까 왜 이민족들이 내놓는 깃발 맨 위에 독수리 있고 그 밑에 깃발 있잖아요. 그대로 나치가 반복했어요. 나치가 그리스의 역사 조각 이렇게 신작 딱 해와가지고 이제 자기네 계보 만들었다는데,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얘네만 나쁜 애라서 그러는 게 아니죠. 독일 국민이 원했다고 해요. 나치를. 히틀러가 나빠서 이런 게 아니라 독일 국민이 뭔가 자기네들은 너무나 비루하기 때문에 뭔가 거대하고 좋은 이미지하고 자기를 만나게 하고 싶었던 거죠. 이에 비하면 고야는 우리가 이런 존재인 걸 깨닫고 어떻게 살 것인가. 절대 자기가 이런 존재라고 속이지 않고, 우리는 이런 존재인 채로 어떻게 더 위대해질 것인가. 이거를 속이지 않고 마주하는 거, 꿈꾸지 않고 살아가는 거, 이 꿈에서부터 우리는 위대한 게르만 민족 이 꿈에서 어떻게 깨어날 것인가. 이게 이제 오히려 역사적인 이런 그림들이 전달해주는 것 같아요. 독일 이거 나치 전당대회인데 장난 아니죠? 이런 거 TV로 생중계하고 매일 아침마다 총독의 목소리 들려주고 이랬거든요. 그리고 저 뒤에 이거 보시죠. 신전, 그리스 신전의 이미지입니다. 네. 이 다 이용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소련이 만들어낸 이미지입니다. 노동자인데 게르니카의 노동자나 아니면 그 이전에 19세기의 화가들이 만들었던 이미지랑 다르죠. 노동자라고 하는데 망치도 들었고 칼도 들었는데 몸은 그리스 신이죠. 그쵸? 예. 노동자의 진실을 보려고 하지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독립기념관입니다. 네.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80년대에 만들어진 거라면 21세기에 대한민국은 어떤 조각을 만들었냐, 이런 조각을 만들었습니다. 세종대왕 27억 들었어요. 애민정신이래요. 2009년에 만들었고요. 이승만 동상 2011년에 만들었습니다. 남산에 있고요. 높이가 3m에 이릅니다. 5억 5천 들었대요. 그리고 박정희 동상 2011년에 만들었고요. 역시 경북에 만들었고 높이가 5m입니다. 12억 원이 들었대네요. 네. 자, 한숨 쉬지 마시고. 자, 우리가 도대체 어떤 이미지를 속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꿈에서 깨어나야 되는가? 오히려 이런 장면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오히려 더 위대한 인간 아니었을까? 이렇게 꿈꾸는 인간들보다 이런 것들을 역사적인 많은 이미지들이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질문 없으시죠? 오늘 또 무겁게 집에 돌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